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부동산 하락은 오히려 기회.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에겐 반드시 기회가 온다. 매주 경제를 공부하며 기회를 보자.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면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목차입니다. 오늘은 12월 51주차 전체적인 부동산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시장 강도, 매매 심리 지수,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거래량, 다 공급량, 예, 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오늘은 구독자님의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고 사연 중에 상과 관련 내용이 있어서 상가 투자 관련 내용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주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구독자님 중에서 제 방송을 보고 투자 관련 내용, 토지 투자 관련 내용 정리를 해서 회신을 주신 게 있는데 제 방송에서 제가 의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실행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 저도 그분 보면서 제 방송이 좀 어느 정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12월 51주차 매매 우위 지수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서울은 매수 우위 지수가 약 51.8이었습니다. 그 수도권은 56.4 정도였고요. 근데 금주 보면 51.8에서 지금 더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은 50까지 떨어졌고요. 매수자의 관심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 매도자 문의만 지금 많아진 상태입니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51.8보다 50으로 떨어졌고 기타 서울을 제외한 지역도 인천이 42.4, 광주만 한 79 정도로 높고 나머지 지역들도 65, 부산 65, 대전 45, 울산 42, 광주는 23. 뒤에 공급이라든지 그런 내용과 보면은 거의 시장이 좀 많이 얼어붙어 있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저희가 2009년에서 2010년, 11년, 12년, 13년 이때가 피크였죠. 하락기 한 20 정도 선까지 더 떨어진다 하면 장기적으로 한 3, 4년 정도는 좀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대선도 있고 또 금리를 계속 3번 연속으로 올릴지 대출은 제한이 될지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듯 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 상황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되는 쪽으로 좀 시국이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만 하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보면서 기회를 노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인 분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매매 가격 변동률도 서울이 지금 12월 달만 봐도 0.07%, 12월 20일이 0.08%, 지금 뭐 거의 변화가 없죠. 거의 떨어지는 추세에서 미세하게 지금 변화가 있는 상태. 경기도가 12월 13일에 0.11%, 12월 20일에 0.10%.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매매 지수가 매매 가격 변동률이 플러스라는 것은 아직은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하락은 아니다. 그런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전국의 매매 가격 중요한 변동률이 전국이 0.12%, 5개 광역시가 0.11%, 그리고 수도권이 0.1%. 특히 좀 주목이 가는 게 인천. 올해 상승률이 약 40%에 이르렀던 인천이 현재 매매 가격 지수가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0.29%에서 0.2%까지 좀 나눠지고 있다. 인천 역시. 하지만 아직은 플러스다. 이런 정도 이해하고 계시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0.12% 전국이 좀 높은 곳이 0.4%, 그리고 여기 0.2%, 0.4%는 평택 쪽, 오산 쪽, 이쪽이 아직은 좀 플러스 매매 가격 지수율이 좀 높습니다. 서울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0.09%에서 0.25% 정도,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변동률,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금 전주 0.12% 대비해서 지난주 0.12%, 이번 주가 0.12%고 지난주는 0.11%. 전세 가격도 좀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떨어져야 됩니다. 좀 더 떨어져야지 전체적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도 좀 더 하향 안정화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좀 공급이 나와야 되고, 현재 공급에서는 새로운 공급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새로운 공급은 정해져 있지만 이 세제 변화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책 유도가 필요한데, 내년에 과연 어떤 시국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전세를 보게 되면은 서울 전세 가격 변동률이 지난주보다는 좀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미세한 변화 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지금 떨어져야지 매매 가격에도 좀 안정된 그런 영향을 주는데, 지금 서울이 소폭 상승했으니 이게 앞으로 매매 가격, 매매 지수 동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전세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듯하다. 그리고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 강도입니다. 시장 강도. 시장 강도도 지금 이 끝에를 보면은 시장 강도가 지금 191, 19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 강도. 매매 시장 강도는 지금 이 포인트가 100인데, 이 포인트가 100, 이 포인트가 영선. 영선이고 2010년에서 13년도, 지금 이때를 보면 아직도 좀 많이 떨어져야 되겠죠. 요 선까지 더 떨어져야지 정말로 하향 안정화가 돼서 약 한 3, 4년 정도 지속이 될 수 있다. 아직도 갭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장 강도는 아직까지는 한 200 이상 더 떨어져야 된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을 보면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12월 달에는 334. 보면 이 서울 지역을 지금 예로 들었는데요. 서울 지역은 보통 월평균 거래량이 한 7,000건이 돼야 됩니다. 7,000건이 돼야 되는데 2021년 9월 달부터 8월 달부터 보면은 4,100건, 2,700건, 2,100건, 1,300건. 그리고 이번 달은 300건. 아직 남은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12월 달은 한 1,000건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1,000건 미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좀 많이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 그리고 미분양 및 공급 현황을 보면은 서울을 보면은 2021년, 22년, 23년, 24년에 보면은 실제 필요한 약 한 5만 가구보다 많이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좀 작용을 할지,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기타 금리라든지 또는 대출 제한 또는 기타 정책들, 세제 변화 같은 것으로
이것을 상쇄할 수 있을지, 특히 서울 지역은 좀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 매매 심리 지수가 지금 20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20년부터 실제 필요한 공급, 실제 필요한 공급 한 12,000세대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는 지금 매매 가격도 안정이 돼 있고 심리도 지금 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심리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경기도 보게 되면 경기도 2021년, 22년, 23년, 24년엔 좀 공급이 조금 부족하고 23년까지는 경기도 어느 정도 공급을 좀 해주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나타내고 있고 세종이 올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세종이 올해 공급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 세종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 후년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이루는 그래서 세종 가격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각 지역별 공급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금 공급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 대구, 경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공급이 조금 수요를 맞춰주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물 추이 그리고 지역별 가격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매도가 안 되고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일단 경기를 대표 지역으로 봤는데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죠. 매물이 이렇게 계속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면은 가격 하방 압력을 받을 테고 특히 내년 후년 어떻게 될지 좀 주시하면서 특히 무주택자인 분들은 찬스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매물이 지금 계속 총 매물수가 매매 물건 기준으로 보면 계속 좀 쌓이고 있죠. 매매 기준으로 보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그 지역을 리딩하는 아파트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강남의 도그레슬,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그리고 삼성 레미안 트리베라, 그리고 과천의 레미안 슈루, 그리고 안양의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그리고 광교의 자연의 힐스테이트. 요 위에 세 개는 서울, 밑에 세 개는 수도권입니다. 좀 유의해서 볼 것은 계속 올해까지 올라가다가 올 한 중순서부터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 잠깐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지 요거를 매주 좀 체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갈아타시려는 분 또는 무주택자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아주 요번 주에 주목할 만한 지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주택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주택구입 부담 지수.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3분기 데이터가 73.5로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죠.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이 최상단에 있습니다. 최상단에 지금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면은 지금 너무 높죠. 이 73.5라는 것은 가구 소득이 4천만 원인 사람이 그 가구 소득의 2,500만 원, 그러니까 25%, 1,000만 원, 1,000만 원 중에서 73.5%인 735만 원을 1년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쓴다든지 기타 주택 구입을 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쓰고 있다. 굉장히 큰 돈이죠. 부담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구매를 하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때는
절대 매수로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내가 진짜 확신이 있을 때나 이걸 더 뚫고 가지, 지금처럼 대출 제한, 또 금리 인상, 기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때는 이 주택 구입 부자 지수라는 것이 이렇게 높으면 매수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태로 계속 좀 유지되다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오면 이제 정말로 좀 반전 하락기가 좀 되는 것이죠. 예전에 2022년, 23년도에 보면은 2012년, 11년 이렇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 이때가 이제 부동산 조정기였습니다. 네, 좀 사연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남땡땡님이 좀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분의 좀 사연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제 그 부모님이 무주택자여서 청약가점은 60점이고 아파트를 좀 청약을 분양을 받고 싶은데 청약을 해도 되겠냐, 그런 요지고요. 대신에 좀 어머니께서 좀 소득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검단 신도시라는 곳, 그곳에 약 4억 8천만 원 정도의 제1풍경채라는 아파트가 있다. 약 2억 5천가량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돈 대출을 받아야 된다. 여기 좀 왔던 사연인데, 지금 가격 조정기라는데 받아도 되겠냐, 좀 겁이 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회신을 드렸는데, 지금은 청약 좋은 지역에, 특히 상한가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지역은 지금은 받을 수 있는 게 청약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검단 신도시는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일자리가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쪽은 앞으로 바이오 산업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쪽은 여력이 되는 한 무조건 좀 청약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는 제가 뭐 함부로 얘기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 가서 직접 좀 확인해 보시고, 좀 고정소득이 없다는 것이 조금 많이 걸리는데요. 좀 힘들 수도 있을 듯한데, 너무 희망을 너무 잊지 마시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회신을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을 뽑은 이유는 요즘 젊은이들이 제게 문의를 하는 메일 중에 한 30% 정도는 20대 사회를 초년생들,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또는 20대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세월이 진짜 변해서 20대 젊은 사람들이 재테크라든지 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분도 장땡땡 분이라는 분인데, 부산에 거주하면서 간호학과를 내년에 졸업하는 26살 남학생인데, 아직 지금 소득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될지, 이렇게 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무조건 지금 뭐 유명 유튜버가 진행하는 클래스 101을 듣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생활도 아직 시작하지 않고 고정소득도 없는 이 상태에서 클래스 101은 그 실제 내 집을 구입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폭넓게 경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2022년에는. 그래서 경제 개념 관련 위주 책과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그 눈을 키우는, 그런 책 위주로 하고, 좀 개인적으로 이런 강의는 좀 지금 시점은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읽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부의 초입 차선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거를 좀 보고 싶다면 나는 부동산과 뭐 맞벌이 한다 같은 부동산 관련 서적 그걸 한번 쭉 읽어서 내년에는 책을 좀 많이 읽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네. 사회 초년생들은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학지구 투자법, 제가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그 방법을 가지고 지땡땡땡이라는 분인데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칠학지구 리스트들과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지금 의뢰하는 것은 32살 신혼부부인데 지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연소득은 1억 2천으로 놓고 한데 지금 너무 사람들이 아파트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너무 올랐고 지금 또 조정기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토지를 좀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자기가 토지 투자를 하는데 조언을 해달라고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제가 했던 방법을 공유는 드렸지만 이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개인 컨설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의만 받는데 이분이 직접 이렇게 나중에 집가가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리스트를 수도권과 강원도 해가지고 쫙 뽑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바인데 이렇게 정리를 하신 분이 한 몇 분 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이런 7억 지구들을 다 정리를 했고 그 7억 지구에 있는 땅이라든지 또는 토지들, 토지 또는 그 단독주택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7억 지구를 정리를 하고 7억 지구 안에 있는 토지와 또는 주택들을 정리를 해서 리스트업을 쫙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이게 종상향이 되는지를 문의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회신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발전이 있는 것이죠. 이분은 직접 모든 지역의 임장을 다니면서 파악을 하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으면 지금부터는 임장, 그리고 자기 예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방송을 했던 그 내용들을 다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응용을 하신 분 조금 뿌듯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회신을 드린 내용은 일단은 주택을 먼저 해야 될 듯하다. 주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좀 시장을 보면서 일단 집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추락지구를 했으면 좋겠다. 추락지구는 실제 임장을 다니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쪽 좀 분위기가 어떤지, 앞으로 개발 호재는 있는지, 가격은 어떤지, 이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그 토지면 토지, 그거에 대한 얽힌 스토리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듯 합니다. 특히 이분은 또 부부가 연봉이 1.2억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타이밍을 잡아도 좋은 결과가 날 듯 합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연이죠. 네 번째 사연은 이분도 지금 20대인데요. 굉장히 자수성가를 한 분입니다. 20대 후반인데 최땡땡이란 분이고요. 보면 자산을 지금 많이 읽어놨습니다. 현재 경매 낙찰로 경기도 외곽에 6억짜리 아파트를 올 초에 낙찰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한 9억이 됐고 대출은 2,700만 원밖에 없고 주식 금등 장기 투자에 약 4억 5천 여유자금 5,500 기타 뭐 2천만 원 주식 코인 등 단타 자금 4억 원
네, 총 정리를 해보니 약 20대 후반인데 17억 정도의 자산이 있습니다. 이 사연을 소개시켜 드린 것은 이렇게 지금 20대, 30대들도 경제 활동 또는 경제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경제 생활을 하면서 부를 일궈 나가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둔 이 분도 지금 현재 있는 분도 월 소득도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이런 분도 이번 상승장을 놓친 게 아깝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향을 잡아달라. 자기는 서울 재개발을 하나 더 사고 싶다. 또 목표를 재개발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상가 쪽으로 돈을 돌려야 될지 좀 개인적으로 상가를 한다면 경매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문의한다 이렇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20대 후반에 자수성가를 했는데 17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월 1,000만 원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 화랑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피해 의식, 이 상승장에 못 얻어 탔다는 그런 심리적인 약간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회신을 한 내용은 20대 후반에 굉장히 큰 훌륭한 자산을 형성했다. 저는 40세까지 저는 이제 빚이 있었고 빚더미 인생이었고 이후에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너무 훌륭하시다. 절대 조바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다주택 포지션은 위험하다. 지금 징벌적인 과세 상태에서는 이득이 하나도 없고 분산 투자한 건 잘하셨다. 예.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조언을 하자면 실거주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 실거주해서 비과세 요건 갖추고 2년 된 뒤에 판 다음에 시기를 보고 서울 지역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다. 갭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으니 일단 실거주하면서 그 시기를 보면서 갈아타고 특히 저는 상가는 충분한 지금 공부가 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섣불리 모은 돈으로 좀 더 큰 부를 이루려다가 모든 거를 지금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의 꼬마빌딩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고 또 올해 한 상가 2개를 좀 해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최저의 임대가로 임대를 놨을 때 그때의 수익률로 매매가를 책정을 해서 그 상가를 최고 저가에 매수를 해야만 이 상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상가에 뛰어들면 지금같이 코로나 시기에는 정말 계속 공실이 나면서 관리비만 계속 지급되면서 계속 수익을 까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신을 드린 내용은 상가는 주변 충수 같은 층 같은 평수가 임대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어떤 업종이 주변에 있는지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업종들을 빼고 어떤 업종이 임대가 될지 또 주변에 예를 들어서 임대가 100만 원 같은 평수가 30평이 100만 원씩 되고 있으면 나는 이런 코로나 시기에 한 70만 원 정도만 임대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게 이 가격 매수가를 그 최저가의 임대료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상가를 3억 5천에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가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가 예전에 좀 상가 투자를 잘못하셔서 좀 아주 큰 손실을 본 그런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상가는 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분들 또는 지금 당장 현금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 마음을 이해하는데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40대에는 서울에 아주 큰 빌딩을 몇 채를 소유하실 것 같다.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가를 막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많으실 겁니다. 특히 1주택자들,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상가를 하고 싶으실 텐데 지금 상가 공시률을 보면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공시률이 지금 특히 중대형 상가는 서울의 공시률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거의 10%까지 갔죠. 그리고 소형도 코로나 시국에 좀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공시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임대가격 지수를 봐도 지금 2019년 4Q 대비해서 지금 현재 도심, 강남, 영등포, 기타 할 것 없이 중대형 상가든 소형 상가든 전부 마이너스 7.8%부터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6.7%, 마이너스 2.7%등 임대료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냥 좀 보수적으로 봐서 마이너스 10%까지는 지금 작게 받고 있다. 이러니 공실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임대료도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가 임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좀 그 사람들의 동선이라든지 상권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매매 가격과 임대료, 그 수익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향후 제가 좀 콘텐츠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투자법 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도쿄를 봐도 도쿄 오피스 상가도 계속 공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도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 공급을 좀 이제 지금서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공급하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내가 상가를 하려고 하면은 주변에 인프라가 어떤지 또는 그 사람들 동선이 어떤지 상권이 어떤지 임대료는 어떤지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전부 분석하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좀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경제 정책을 좀 보면은 가계부채는 한 4에서 5%대 좀 관리를 하겠다. 이게 핵심이죠. 그럼 내년에 대출이 잘 안 나올 거다. 그게 여기 좀 핵심입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지원에도 만전을 그려야겠다. 이 내용은 뭡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죠. 정부도 내면에 좀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은 정부가 주요 정책에도 반영해서 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타 뭐, 공급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금융 외환 대외적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도 선제 대비하겠다. 여기서 좀 큰 줄기는 정부가 내년에 대출 제한하겠다. 공표한 거죠. 금리 인상은 반드시 있을 거고 이때 취약계층 어떻게 할 거다. 이거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됩니다. 공급은 실제 될지 안 될지 좀 봐야 되지만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의 자산을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좀 부자가 되고 자산이 좀 쌓이면 부동산 비중을 좀 높여 나가실 것입니다. 보면 2010년 이후에 연평균 9.4%씩 좀 증가가 됐죠. 부동산의 보유 현황이 높다.
총 자산 규모가 클수록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좀 커집니다. 예. 35 미만인 사람들은 약 지금 3분의 2 이상 초과가 지금 없고 3분의 1 이하가 약 26%,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부동산인 사람들이 한 40%, 2분의 1에서 3분의 1인 사람들이 약 30.9%인데 5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을 보면은 3분의 2 초과가 약 51%죠.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클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부동산 비중이 높은 그런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2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 투자로 잘못돼서 빚더미에 앉은 그런 삶에서 삶을 놓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바라는 그 누군가가 된 자신을 바라보세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보고 살아가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30분의 시간을 가지세요. 앞으로 30분간 미래 속에 살아보는 겁니다. 제가 당신과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이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죠. 과거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지금 당신 앞에 닥친 시련과 당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이들은 그 성공한 모든 이들은 이겨내야 할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넘겨야 할 장벽이 있었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미래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미래 속에 가서 당신이 무엇이 되어 있는지 보길 원합니다. 당신은 상상해야 됩니다. 상상력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뛰어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그 믿음. 30대에 빚더미에 앉은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놓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살을 생각했던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상상을 하자.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될 그 사람을 바라보자. 내 주변에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인생의 고통으로 가득 찼을 때,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마음속에 지니고 나가야 합니다. 나와 함께 외쳐봐. 언젠간 나의 날이 온다. 하지만 내가 포기한다면 그 어떠한 날도 너의 날이 될 수 없어. 넘어설 수 없을 장애물과 벽들을 미리 마주하길 바래. 나는 내가 포기하지 바라진 않지만 내가 미래에서 실패를 하기는 바래. 실수에서 배워라. 내가 실패한 그 수업들을 다시 도전해라. 직업을 잃었어? 다시 덤벼들어. 투자한 돈을 모두 잃었어? 다시 일어나 도전해. 내가 시작한 사업이 물거품이 되었어? 멈추지 마, 포기하지 마. 여러분, 모든 실수에서 배워라. 배워야 합니다. 포기하지도, 그만두지도 말으셔야 합니다. 두 배의 끈기로 다시 덤벼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실 때는 반드시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